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도 아닌 공식 선거 유세 현장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끝이다. 이 말은 단순한 선거용 수사라고 넘기기에는 그 강도가 너무 셌고 그 반응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이 발언을 하면서 미군의 주한 주둔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날렸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오히려 미국이 진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략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토록 거칠게 반응한 건 미국의 아시아 군사 패권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해구산이라는 미국의 전략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구산이 실제로 뚫릴 수 있다는 불신이 이제는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정말 한국을 위해 핵보복을 실행할지에 대한 의문은 정치권, 안보 전문가,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도 더는 금기가 아닌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과의 확장 억제 공약에 의존만 하는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은 오히려 한국 내부의 핵무장론을 자극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트럼프의 협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향하게 만드는 결정적 촉진제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끝이다라고 표현한 그 말 자체입니다. 이는 곧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통제할 수 없을 경우 동북아 전략의 중심을 상실하게 된다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한 이 3중 구조 속에서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떠오르면 미국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돈 문제로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는 한국은 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에만도 한국은 1조 183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인상되는 구조까지 이미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한국이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미국은 더 이상 지휘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분노는 미국이 더 이상 명령자가 아닌 협상자의 위치로 내려오게 되는 걸 인정하기 싫은 감정에서 비롯된 거죠. 과거 프랑스가 NATO에서 독립했던 것처럼 한국도 이제 전략적 독립국가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초조해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든 아니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의존형 동맹국이 아닌 협력형 전략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 핵무장이란 키워드가 등장한 것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미국이 이를 반대하면 할수록 한국 내부 여론은 더 강하게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동맹국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이 핵무장이라는 주권적 선택을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의 보급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핵우산 패권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핵을 독점한 상태에서 동맹에게는 방어만 허용하는 비대칭 체제를 만들어 왔고 그것이 국제 질서에서 미국 중심주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둥 중 하나였던 한국이 스스로 핵을 가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통제불능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통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장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묵인해왔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했을 때는 수십 년간 경제 제재를 했지만 결국엔 전략적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핵심 기지이자 전략 통제권의 교두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 전역에서의 작전 지휘권, 이기관리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의 핵무장을 막는 데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 대만, 심지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까지 독자 핵무장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며 동맹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단순히 핵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조건부 보호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꾸 돈 문제를 들이밀지만 한국이 진짜로 원하는 건 확실한 생존 보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은 그 생존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루는 철군을 운운하고 하루는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고 다음 날엔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죠. 이런 모순된 행보는 한국에게 큰 혼란을 주고 동시에 핵무장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실질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처럼 원전 인프라가 탄탄하고 플루토늄 추출 능력과 미사일 운반 체계가 모두 완비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이 점을 모를 리 없죠. 그러니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외교적 권위의 상실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말발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은 견제할 수 있어도 동맹국의 자주권 요구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초조함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미국의 불안과는 달리 한국 내부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구체화되고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도가 흔들릴수록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되죠. 2024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2%가 핵무장 필요에 찬성했으며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할수록 그 분노는 역설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핵이 답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야말로 미국이 정말로 직면하고 있는 핵심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외부의 핵에만 의존해왔습니다. 즉, 미국의 확장 억제, 이른바 핵우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 스스로 우리 손에 직접 핵무기를 쥐잡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는 단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구조적 인식 전환의 결과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까지 외교적 신중함과 동맹 간의 조율을 최우선시해왔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되고 미국의 보호 약속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생존이라는 단어가 안보의 제1원칙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전략적 움직임은 외부에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SLBM 개발, 원전 재처리 기술 검토, 플루토늄 관련 연구 강화 등은 단순히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옵션을 준비하는 국가적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서울은 이제 워싱턴의 말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 기술 세계 5위권 국가이며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제 기본값이 아니라 조건부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을 주도하는 건 더 이상 정치권만이 아닙니다. 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비대칭 전력의 주권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실 일부 인사들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자체 전력화가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입 밖에도 꺼내기 어려웠던 독자 핵무장이 이제는 군사전략 문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심지어 2030세대와 6070세대 모두에서 핵무장에 대한
조건부 찬성 비율이 70%를 넘겼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즉, 이제는 민의와 전략이 동시에 핵을 향해 수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교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서울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우선시했지만 이제는 동시적 억제력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억지력 구축을 언급했고, 이는 미국 내 보수 진영과 전문가 집단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서울이 드디어 핵보유국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고,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이 서울의 행보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이 더 이상 종속된 동맹국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전략 행위자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의 입장 변화가 곧 서울의 전략 변화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서울의 입장이 미국의 정책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처음에는 미국의 제안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내에서 독자 추진론이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서울이 움직이면 워싱턴이 반응하는 구조로 뒤바뀐 겁니다. 이런 전환의 핵심은 핵이라는 물리적 무기 이전에 주권이라는 개념의 정치적 복원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런 서울의 변화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압박과 대북 간접 통제를 통해 한국의 자율 전략을 억제하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죠. 일본 또한 한국이 먼저 핵보유국이 될 경우 자국 내 비핵 3원칙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국제규범을 지켰고 그 대가로 영구적 안보 불안이라는 역설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서울은 지금 단순한 지역 수도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략 수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유독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히 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동북아 질서의 지휘권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빼앗았고 컴퓨터 산업도 빼앗았다며 경제적 불만을 드러냈지만 사실상 그가 진짜로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전략적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미국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협상과 양보를 해야 하는 파트너로 전락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에 과민 반응하는 것이죠. 그 지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은 미국이 책임지고 당신들은 돈을 내라는 구조 속에서 동맹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돈도 내고 핵도 갖겠다고 나서는 순간 미국은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첫째, 작전 지휘권입니다. 한국이 자국의 핵 억제력을 구축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 억제 필요성은 급감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둘째, 외교적 통제력입니다. 미국이 외교적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한국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에 균열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 변화에 대해 받아들이려는 흐름과 여전히 과거의 패권적 사고에 갇힌 흐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전자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공존을 모색하려는 세력이고 후자는 여전히 지시복종 구조를 유지하려는 전통 안보 엘리트입니다. 트럼프는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협상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일방적 우위를 기반으로 동맹을 압박해왔습니다.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철수 위협 등은 모두 그 연장선에 있으며 이 모든 수단은 본질적으로 지배구조를 되살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한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안보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를 설계하고 수출하는 나라로 진화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MLRS, 천궁 이와 같은 무기 체계를 통해 한국은 중동과 유럽,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산 포탄을 필요로 했다는 점은 한국이 기술 의존국이 아닌 자주적 동맹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시각으로 한국을 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외려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억지력을 미국이 독점하는 구조는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위기 시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자체 억제력을 갖추면 미국은 확장 억제를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전략 자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미 공화당 싱크탱크에서는 한국형 핵억제 모델을 일본과 대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연한 전략을 트럼프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독립적인 안보를 추구하는 순간 미국이 값을 치르지 않고 동북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의 정치적 브랜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항상 주는 쪽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 주는 행위에 대해 받는 쪽이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런 구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 가능한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야말로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미국 안보 전략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놓고 심각한 이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이 북한의 침략 억제를 목적으로 간주되었지만 점차 그 목적이 중국 견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 내부에서 과도한 전략적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진영의 안보 브레인으로 언급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내가 결정권자라면 주한미군은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 말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트럼프 진영이 한반도를 버릴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집니다. 콜비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그의 논리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관점으로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자국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동맹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동맹은 상호 책임과 공동 위험을 전제로 한 것이지 일방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비용 중심의 접근은 결국 미국 스스로가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잃게 만드는 자충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미군을 단지 돈의 문제로만 본다면 전략적 사고 자체가 부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지점은 현재 주한미군의 존재가 단순한 억제력이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 전체를 장악하는 신경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자국 내에서 실질적인 작전 기지를 운영할 수 있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인해 대중 전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평택기지는 미군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로 단순히 방어적 목적이 아닌 투사력의 중심입니다. 이 기지를 철수한다는 건 사실상 중국에게 동북아 전략의 빈틈을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이 빈틈을 활용할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해군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항모전단을 운용하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자국 영향권으로 만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독자 안보 노선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전략 협력이 아닌 미일 동맹의 독점화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틈에서 한국이 고립된다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지휘권은 무력화될 뿐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패권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한미군 철수는 단지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의 실패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전략적 구조 속에서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철수를 카드로 쓰려는 세력과 동맹 재구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는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대안적 전략을 통해 한국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단순히 억지력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이 옵션을 제시하면 따라가는 구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주체적으로 안보 전략을 설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전략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국내 여론을 반영해 확장 억제는 미국이 아닌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실질적인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예산과 법제도 개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호 미사일 개발,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 구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확보 등은 모두 독자 핵 전략의 기반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미국이 이런 한국의 기술적 진화를 단지 동맹국의 협력으로만 본다면 착각입니다. 지금 한국은 동맹의 이름 아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전략축을 형성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미국이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향후 양국 관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이 전략이 오히려 미국의 안보적 손실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한국은 전략적 공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자체 억제력과 자주방위 시스템으로 채워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핵이라는 존재가 들어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단순히 한 동맹국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의 전략축 하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중국의 동부 해안에 군사적 압박을 가했고, 동해와 황해,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작전 회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미국의 동부가 공중해상 작전 범위가 무너지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평택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한 병력 주둔지가 아니라 미군의 제7공군과 지상군 전력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동기지라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이런 기반 없이 미국이 중국과 충돌하게 될 경우 군사적 응징 능력은 격감하고 대응 속도 역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길입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단편적 사고로 군 철수라는 패를 던지는 건 사실상 미국 스스로의 작전 깊이를 단축시키는 실수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경제적 외교적으로도 미국에게 손해입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의 군사 인프라를 무상에 가깝게 이용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유지해온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으로서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러한 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은 자주방위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미국 중심 질서에 의존하지 않는 다극적 노선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에겐 독립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국에게는 패권의 축소를 의미하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의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상징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철수와 함께 독자 핵무장을 선언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제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자신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 신호가 전 세계 동맹국들 사이에서 확산될 경우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신뢰받지 못하는 슈퍼파워라는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폴란드,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의 행보를 보며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 파장은 단지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한국은 과거와 달리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 인적 역량을 이미 갖춘 국가입니다. 월성 중수로에서 추출 가능한 무기급 플루토늄, 고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레이더와 위성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까지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조차 한국은 1년 내 핵 보유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이미 수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건 마치 자발적으로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이 핵무장으로 직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순 위협보다 한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확장 억제를 단순히 말이 아닌 구조와 기술로 뒷받침해야 하며 트럼프의 휘발성 있는 협박 언어가 아닌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에 속해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를 떠나 이미 전략 주도권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결코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일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점점 구체화될수록 한국 내부에서는 흥미로운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군대를 빼면 한국이 불안해하고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럴 바엔 우리가 먼저 독자 노선을 선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철수를 협상 카드로 쓰면 쓸수록 한국 사회 전반에서는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시스템에 매달리지 말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나 전략무기 재배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정신적 자주권에 대한 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야말로 미국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위협을 가하면 상대방이 주저앉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거라 기대했지만 한국은 그 위협을 역으로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나가겠다는 태도는 일종의 외교적 반격이며 동시에 안보 패러다임을 스스로 새로 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지금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체계 안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핵무장을 위한 기술이나 제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 확보, 국민 여론 형성, 그리고 외교적 대응 플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게다가 선제적 자립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탈동맹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안보 질서의 설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분명하게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방백서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틀에서 벗어나 한국이 상황에 따라 자신만의 억제력, 심지어는 공격적 옵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반응형 국가가 아니라 설계형 국가로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심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 예컨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은 러시아 위협에 직면하면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자주안보 전략의 깊은 인상을 받고 있고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핵 도미노를 유발할 것이란 미국의 주장과 달리 현실은 신뢰 가능한 억제력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이 변화를 여전히 위협으로만 간주한다면 아시아 전략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 자체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모든 전략적 선택을 미국의 반기를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미 SLBM, IC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의 무기를 갖추고 있고 중국은 전통적인 무력 충돌뿐 아니라 경제적 보복, 정보전, 기술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늦은 감도 있습니다. 이 점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속적 동맹을 강요한다면 결국 동맹의 균열은 한국의 독립선언이 아니라 미국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택하려는 길은 선제적 독립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안보를 흔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택지를 확장하고 먼저 운전석에 앉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가질 수 있는 조건과 배경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전략적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제는 철수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전략적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른다면 손해는 한국이 아니라 과거의 관성에 기대고 있는 미국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점점 현실로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가장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략적 후방인 베이징 수도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을 이용한 간접 억제 전략으로 미국과 한국을 견제해왔는데 만약 한국이 독자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전체 전략 구조가 무력화됩니다. 더 이상 북한을 통해 한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고 한국 자체가 전략적 자율 공격력을 가진 주체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중국이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단순히 한국의 핵무기 보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심리적 주도권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상징성으로 지역 질서의 한 축을 점유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게 되면 중국은 군사적 우위는 물론이고 외교적 영향력에서도 균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 정밀 타격 시스템, 그리고 초고속 재래식 무기들은 중국이 상상하는 소극적 핵억제국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는 동북아 균형의 본질 자체를 흔드는 충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핵탄두만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고체 연료 기반의 초장거리 미사일, 위성조기 경보체계, EMP 방어망, AI 기반 통합지휘체계 등 다층적인 전쟁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 통합 전략을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위기 국면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자체적 억제력으로 이 모든 시나리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있다는 것을 점점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안을 반영하는 언론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동북아 질서는 끝장난다며 노골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핵을 갖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질서 통제력을 잃는다는 자백이기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중국이 일본의 군사 확장은 묵인하거나 협력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독 한국의 전략 자율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가진 진짜 위협은 군사력 자체보다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에 있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 않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먼저 핵보유국이 된다면 일본 내 비핵 3원칙은 거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며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내적 압박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은 기술력은 있어도 사회적 합의나 지정학적 명분에서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핵을 향한 길에서 일본이 추격자로 전락하는 순간 아시아의 전략 중심축은 도쿄가 아닌 서울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일본 외교안보당국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문제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핵 보유국 클럽이라는 폐쇄적 틀 속에서 위계를 설정해왔지만 한국의 등장으로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준 보유국으로서 상징성과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실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 위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후 70년간 이어진 동북아 질서의 중심을 바꾸는 전략적 선언이라는 사실을 중국도 일본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가장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될 나라는 일본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동북아의 안정이 깨질 수 있다는 명분 아래 반대하겠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먼저 핵보유국이 될 경우 자국의 위상과 전략적 지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불안이 본질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비핵 3원칙을 국가 정체성처럼 내세워왔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을 공유하던 한국이 그 틀을 깨고 독자 핵무장에 나선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늦은 대응자 혹은 무기력한 동맹국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이미 민감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생전에 미국의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기시다 총리 역시 최근 들어 핵 공유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실제로 핵무장에 나서기엔 헌법 제9조, 국내 여론, 지역 외교 관계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국방비, 기술, 위기 인식, 안보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그 장벽을 실질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만약 한국보다 늦게 움직이게 된다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중심축이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까지 기술 강국이라는 프레임으로 외교적 위상을 유지해왔지만 방위산업이나 전략적 군사력 측면에서는 한국에게 이미 추월당한 지 오래입니다.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2 요격체계, 천무 MLRS 등 한국산 무기체계는 이미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전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일본은 아직도 수출 허가제나 무기체계 독자화 문제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핵이라는 무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일본은 더 이상 기술력으로도 우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은 기술의 총합이고 동시에 정치적 독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내 보수 정치 세력에게도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먼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도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이고, 이는 곧 비핵 3원칙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일본 사회를 강하게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안보 문제에서 지역 갈등과 역사적 트라우마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처럼 기술 여론 국제 정당성 3박자를 동시에 확보하며 핵 전략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자니 자국이 전략적으로 뒤처지는 상황이 싫고, 찬성하자니 자국 내의 비핵 원칙이 붕괴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IAEA와 국제사회에 우리는 아직 핵을 갖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국가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해왔고, 이는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에 가까운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핵피해국이라는 정체성과 역사적 부담 때문에 같은 카드를 꺼내더라도 한국만큼 명분과 실효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전략적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누가 진짜 전략적 리더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금은 미국조차 동맹국에게 조건을 제시받는 상황이 되었고, 일본은 여전히 그 명령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자신의 전략을 미국과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안하고 협상하며 주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핵무장이 그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면 동아시아의 헤게모니 구도는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핵 패권국으로서 동맹국의 핵무장은 그 자체로 자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미국 중심의 비핵 확장 억제 구조는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취약해지는지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이는 곧바로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실제로 펼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역시 더는 미국의 말만 믿고 생존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모색하는 전략은 단순한 독자 핵무장을 넘어서 안보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 군사, 기술, 여론 모든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심의 억제 체계의 균열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흐름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확장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위기 시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늘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거나 SLBM을 동해 상공에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즉각적인 핵보복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그 불확실성이 바로 한국이 스스로의 핵옵션을 고려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처럼 확장 억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선택지를 스스로 넓혀야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미국과 협의하되 최종 결정권은 자국에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하느냐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그 물음에 스스로 답을 준비해온 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를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전환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라는 담론은 이제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단지 한국 내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핵개발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으며 터키, 이집트, 심지어 독일조차도 핵공유 이상의 전략 자율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맹의 충성심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방향을 튼 국가일 뿐이며 그 흐름은 전염처럼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억제하려 든다면 되려 더 빠른 속도로 동맹들이 독자 전략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국의 전략 자율성을 협박과 압박으로 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함께 설계할 것인가. 만약 전자를 택한다면 미국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소진할 뿐 아니라 동맹의 신뢰도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를 택한다면 미국은 핵패권의 독점을 벌이는 대신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이 여전히 과거의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맹을 계몽과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핵우산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단 하나입니다. 동맹국은 더 이상 지켜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전략을 만들고 행동할 수 있는 공동 설계자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을 배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미국이 이를 오해하고 강경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동맹의 미래를 단축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을 준비하는 시대라는 점을 미국도 인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단지 동북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될 국가는 이른바 핵무장 잠재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독일의 안보 무능에 대한 실망까지 겹치면서 폴란드는 이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 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주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이는 동맹국들의 핵무장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동맹을 통제하던 구조에서 자립하는 동맹의 시대로 전환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 모델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무척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력, 민주주의, 외교적 신뢰, 국제법규 준수까지 갖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북한이나 이란처럼 불량 국가로 낙인 찍히지 않고 오히려 책임 있는 억제력이라는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따라 할 수 있는 모델로 간주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핵무장 논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확산의 시작이자 통제력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핵무장이 성공할 경우 미국의 기존 군사동맹 구조는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을 가진 보호자이고 동맹국은 그 핵우산 안에서 비용만 부담하는 의존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 구도는 대등하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우방국의 군수망을 책임지는 국가가 독자 핵무장까지 갖추게 되면 미국조차 동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보유 차원을 넘어서 국제 질서의 행위자 권한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유럽이나 동남아뿐 아니라 중남미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들 지역이 이제는 기술 이전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며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독자 생존의 모델을 보여준다면 이들 국가는 핵무기는 더 이상 초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핵무기 자체가 아니라 핵무기를 통해 달라지는 질서가 미국의 패권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의 핵무장이 전 세계의 자립형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상상력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동맹은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 협력 체계여야 했지만 지금의 구조는 미국 중심의 통제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그 틀을 처음으로 흔드는 국가가 되었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많은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NATO 내부, 중동, 인도양 연안, 심지어는 아세안 내부에서조차 한국처럼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이 오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성공한다면 그건 단지 한 국가의 생존 전략을 넘어서 세계 질서의 서열을 바꾸는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지금 진정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려 할수록 동맹의 반발과 자립은 가속화되고 이를 묵인하거나 수용하게 되면 자국의 전략적 독점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을 가질 수 있는 기술, 정치, 국제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고 그것을 활용할지 말지는 이제 외부의 허락이 아니라 내부의 결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다른 동맹국들에까지 퍼져나간다면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리더가 아닌 협상 당사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며 그 전환의 서막은 바로 대한민국이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되짚어보면 오랫동안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다는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기술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고 한국은 그 안에서 우등생 동맹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정반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전략적으로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군이 소모한 포탄 보급을 한국이 대리로 해결해줬던 일입니다. 미국은 군수 측면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물류 지원이 아닌 전략적 생명선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은 지금 한국 없이 동북아 전략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평화헌법의 제약 아래 있고 대만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필리핀은 군사기지 제공에는 열려 있지만 독자적 전투력이나 전략 수용 능력은 부족합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 방위 능력과 기술, 자금력, 국민적 지지를 모두 갖춘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이는 미국 자신의 전략적 자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론, 방위비 증액 강요, 한국의 산업을 훔쳐갔다는 식의 발언은 오히려 이 전환의 속도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전략 생산기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조선, AI, 무기체계 등 21세기 지정학을 결정짓는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대체 불가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초미세 공정 반도체, LG와 SK의 배터리 기술, 한화의 고성능 유도무기, LI진엑스원의 다층 방공체계는 단지 수출 대상이 아니라 미국조차 필요로 하는 역량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무형의 기술력과 유형의 군수 능력을 동시에 확보한 국가로 사실상 전략 자립을 선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민주국가입니다.
미국은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스스로 동맹을 잃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한 미중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결정적입니다. 한반도는 단지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 전략, 반도체 공급망, 기술 규범, 심지어 AI 군사 규칙의 기준 설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한국을 동맹의 수동적 일원으로 보고 위협하거나 압박하면 따라올 것이라는 과거형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이 전술핵을 논의하면 미국도 방침을 바꾸고 한국이 확장 억제를 의심하면 워싱턴의 정책도 요동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는 결코 미국의 주도권을 복원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이 전략을 포기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동시에 한국에게는 완전한 주권적 전환을 허용하는 마지막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안정적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쌓아왔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 기술력, 정치적 신뢰의 총체적 결실입니다. 결국 한국은 지금 선택을 요청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하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트럼프식의 계산법만 고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동맹을 깨뜨리는 진짜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한미 관계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전략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한국이 주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동맹이고 대한민국이 만든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프랑스의 사례를 종종 인용하며 그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고도 잘 살아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간과한 것은 프랑스가 NATO 지휘체계에서 탈퇴했던 1966년의 결정이 단지 독립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재정립이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그 이후 독자 핵억제력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고 NATO와는 선택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자국 중심의 안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와 비슷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동맹을 종속으로 바라본다면 한국은 프랑스처럼 독립된 협력국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NATO를 떠났을 때도 미국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유럽 내부에서도 프랑스는 고립될 것이다. 는 비판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고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미국도 함부로 지시하지 못하는 전략적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이 교훈을 주에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핵무기만을 보려는 게 아니라 외교적 좌표와 국가 정체성 자체를 종속형 동맹에서 자립형 협력국으로 바꾸려는 것이고 이 흐름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중심의 확장 억제 체계에 기여하는 국가가 아니라 좌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논의에서 우리가 먼저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위상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의 판단을 수용하는 입장이었겠지만 이제는 전략을 선도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위치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체제든 바이든 체제든 한국을 지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성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프랑스처럼 구조적 분리를 선언하고 독자적 핵전략 노선을 걸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같은 전략적 전환이 단지 외교 안보, 당국의 논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국민 여론, 학계, 산업계, 심지어 청년 세대까지도 미국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방패가 아니다는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미국의 정치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형 전략 독립론은 시대 정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1960년대 프랑스가
미국의 관여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택했듯이 한국도 지금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프랑스는 NATO를 탈퇴했어도 유럽 내 안보 공백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자 안보 역량을 강화한 결과 이후에는 다시 NATO에 복귀하면서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한미군의 철수나 핵무기 보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주권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지배자로 남고자 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만 축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전략적 책임을 분담한다면 이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수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스스로 질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동맹을 위해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수많은 방면에서 미국을 도와왔고 전략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여를 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돈을 더 내라, 지시를 따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한국이 구조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의 군사 패권의 전진기지가 아니라 전략적 제3축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 결과는 미국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려는 한국 흔들기는 오히려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하고 방위비를 협상 카드로 삼고 있지만 그 방식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한국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발언은 사실관계부터 틀렸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무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미군 주둔을 위한 최첨단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군수물자, 기술, 정보, 심지어 글로벌 전략까지 함께 나눠온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미국은 이를 무시하면서 공짜로 안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프레임은 한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미국의 해구산만 믿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핵을 가지면 왜 안 되는가? 라는 반문이 점점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고 이는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여론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단지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 기술적 우위, 외교적 당당함과 직결되는 총체적 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통적 설득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핵은 위험하다, 확산은 안 된다는 도덕적 당위는 현실의 위협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국의 핵무장을 막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핵을 가진 한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입니다. 만약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제어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핵을 보유한 한국을 협력적 핵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억제력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핵 보유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완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전략적 책임을 일정 부분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한국이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 놓치고 있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핵을 통해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미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정치적 정당성과 국제사회 설득력에서도 충분한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확산금지 조약, NPT, 체제를 무력화하지 않고도 한국은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억제 전략을 명분 있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술핵을 계속 배치하고 미국이 뚜렷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 한국은 미국이 침묵했기에 우리는 행동했다는 서사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만을 외칠 게 아니라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전략 구조의 재편을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핵을 보유하되 미국과의 핵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대만, 호주 등 핵무장을 고민하는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도 연계된 확장억 제2.0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금 이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과거의 틀에 매여 한국만을 탓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감정적 레토릭은 단기적인 선거 전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반을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결국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자신입니다. 한국은 이미 수단도, 명분도, 의지도 갖추었으며 언제든 독자 핵 전략을 선언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핵을 가진 동맹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구조적 재설정입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동맹을 잃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전략 구도에서 고립된 슈퍼파워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게 묻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그늘 속에서 통제의 대상으로 계속 취급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 미국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주도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 군사적 훈련, 국민의식의 성숙, 외교적 신뢰 구축이라는 복합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마느냐는 그저 물리적 전력의 문제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전략 주권을 선언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거친 발언, 주한미군 철수 협박, 방위비 협상 압박 모두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전략은 단순합니다.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공포를 조장하고 동맹국을 흔들며 자신의 협상력을 과시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더 이상 한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지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바뀌었고, 실제로 워싱턴에서도 한국의 의사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늘어가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은 점점 더 많은 전략 자산과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느 한 인물의 언행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전환은 바로 심리적 주도권입니다. 한국은 이제 어떤 위협에도 기다리거나 바라보지 않고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며 협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수한다면 그에 대비한 방안을 이미 갖추고 있고, 미국이 남는다면 동등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더 이상 한국이 전략적으로 무력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 그 공백을 한국형 전략 자산이 메울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완성형 모델이 됩니다. 이건 단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 확장과 일본의 군사노선 급변, 심지어 미국의 정치 불안정성까지 고려한 복합 억제력의 상징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SLBM, 초장거리 탄도미사일, 위성 감시체계, EMP 대응체계까지 거의 모든 전략 요소를 갖춘 상태이며, 여기에 핵심 마지막 퍼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이 마지막 조각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전략적 오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은 반드시 반작용을 불러옵니다. 한국은 이미 대체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의 폴란드, 발칸, 발트 3국조차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며 동맹 구조를 재편하고 있고, 중동의 사우디, UAE 역시 한국을 기술과 안보의 동맹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전환의 흐름에서 밀려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변화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그 변화의 조건 속에서 새롭게 동맹을 재정립하는 것. 결국 질문은 미국에게 돌아갑니다. 당신들은 핵을 가진 한국과 동맹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핵을 가진 한국을 견제하다가 동맹마저 놓칠 것인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자신을 설계해 나가는 국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는 미국이 상상했던 예스맨 대한민국의 시대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은 결코 선언이 아닌 대한민국이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내일입니다. 이제 미국은 그 내일 앞에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